이번 시간은 페이지 629페이지 약전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전설비는 기본적으로 이 건축 전기에서는 60볼트지 이하를 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전설비들은 직류전원을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화나 인터폰이나 이런 관련된 것이 약전입니다. 그래서 강전설비는 일반적으로 60볼트 그러면 전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조명 관련된 거 있죠. 또는 동력 돌리거나 엘리베이터 돌리는 거 이런 것은 강전설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약전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화나 인터폰 설비 이런 것이 약전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인터폰은 뭐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지금 인터폰이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되면서 바로 월패드로 교체가 되죠. 월패드가 그 역할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5m입니다. 그래서 인터폰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호흡순 높이가 평균 높이가 1.5m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 높이가 되고, 그다음에 통화 방식은 일반 뭐 상호식이 있고, 상호식은 상호가 상대방을 우리가 해주는 거, 그래서 서로에서 메토하고 연결해서 직접 하는 형태죠. 근데 모자식은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모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 이것이 모자식이고, 그러면 이 모자식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자식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몇 동하고 통화하겠다, 이것이 상호식이 되고, 그걸 이제 병용하는 거, 모자식과 상호식을 병용하는 게 복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설비가 나오는데, 자, 우리 아파트에 공청시청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이 안테나가 출제가 이미 2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가지고 나온 것은 그 피뢰침 보호각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줘. 그래서 보통 안테나가 피뢰침 보호각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죠. 공청시청 안테나가 피뢰침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강전류로부터 일정 이상 이격시켜 줘야 됩니다. 최소한 3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이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약전설비는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설비도 이 홈 네트워크 설비가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월패드로 다 교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4절에 이 방제설비, 이 방제설비와 관련돼서는 시험이 나올 수 있는 파트죠. 방제설비. 자, 방제설비에서 먼저 피뢰설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피뢰설비. 그래서 피뢰설비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은 5번 정도 현재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피뢰설비 설치 의무적인 측면을 설치 대상에서, 그러면 피뢰설비의 이 설치 의무는, 자,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것들이 설치 의무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옛날의 법은 20m가 넘는 건축물이 설치 의무 대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바뀌었었습니다.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하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러 들어온 도면에 피뢰 설비가 없어진 겁니다. 왜 안 했냐고 물으니까 우리 건축물은 낙내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뺐답니다. 그래서 바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자, 건축물, 그래서 높이 20m 이상인,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갔습니다.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 설치 의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공작물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작물도 이제 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쉽게입니다. 사찰에 보시면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상이나 뭐 이런 동상이나 이런 게 있죠. 그래도 공작물이잖아요. 공작물도 번개 안 맞습니까? 낙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도 대상이 된 거예요.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피레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보시고, 그 다음에 피레침의 설치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설치 규정. 그러면 이 설치 규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법이 바뀌고 나서는 이것도 안 냈습니다. 또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 높이 20m 넘는 건축물일 때 그때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피레침 설치 규정도 딱 한 번 나왔습니다. 4번 개념 가지고 4번으로 기출을 해가 한 번 냈었어요. 4번 지문이 기출됐고, 올해는 특히 3번, 2번, 3번, 5번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2번, 3번, 5번을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2번에 자, 돌침은 건축물 메뉴 25cm 이상 돌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레설비 재료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죠.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50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인하도선이든 수레부든 접지극이든 다 50이죠. 피레설비 재료는 50제곱미터 이상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둬야 될 게 5번이에요. 자, 서해대교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대교에 이 낙뢰로 인해서 케이블이 끊어졌죠. 그래서 이 측면 수레부를 서해대교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해대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측면 수레부 설치 규정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피레설비가 어디만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저 상단에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 낙뢰를 막고 서해대교 케이블이 파손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측면 수레부 설치 규정은 잘 봐두십시오. 측면 수레부. 그래서 측면 수레부의 경우 측면 수레부는 설치 대상은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 높이 60m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초과하는 이 건축물 등. 건축물 등이란 건 얘들도 설치해야죠. 다른 애들도. 그래서 그 공작물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등. 여기에서 이제 설치 대상은 이것이 되고요.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는 대상 개념은 높이 60m 초과하는 건축물이고, 이제 설치 높이는 여기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건물의 건축물 높이 이제 설치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 지점부터 설치를 합니다. 5분의 4. 여기서부터 최상단까지 우리가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합니다. 최상단 부까지.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십시오. 최상단 부분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60m 초과입니다. 높이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표 레벨에서 따져가 건축물 높이가 높은 거, 그러면 이제 지표 레벨을 따서 상단까지 높이가 150m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150m 초과니까 150m는 해당이 되지 않죠. 초과는 이상이면 150m는 해당이 되겠지만 초과되는 건축물 등에서 이 경우는 150m 초과되면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120m 지점부터 해서 120m 지점부터 상단까지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250m 건물이었다. 그럼 120에서 250까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50 초과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5분의 4 지점을 따지지 않고 120m 지점부터 건축물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대교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해대교가 현수 구조였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해대교는 사장교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수 구조하고 차이가 있는데 서해대교는 주탑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였습니다. 서해대교는.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어느 정도 팍 붕괴가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저 서해대교는 이런 형태의 사장교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 구조는 어떻게 되나? 현수 구조는 이게 현수 구조였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이렇게 달아매놨거든요. 이런 주 케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케이블로 매달아 놨거든요. 만약에 이 주 케이블, 지금 현재 이거죠? 이 주 케이블 이것이 떨어지면, 이게 하나 어디가 떨어지면요, 붕괴됩니다. 잘못하면. 현수 구조는. 이 서해대교는 사장교 형태로 만들기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게 버텨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는 이 주 케이블이 떨어지면 버텨줄 게 없습니다. 바로 붕괴로 가져올 수 있는 참담한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 수레부 규정을 갖다가 아마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량도 아마 설치하라는 규정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봅니다. 공작물이지만. 그래서 그 측면 수레부는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항공장애 등이 나옵니다. 항공장애 등은 항공법 규정입니다. 항공법 규정상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서 지면이나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이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장애 등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강도 장애등과 중강도, 고강도 장애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강도는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형태가 많고요. 아니면 전멸을 하더라도 빨리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강도 장애등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니은이 전멸하지 않은 적색등은 강도가 10칸델라 이상에서 계속 전멸 안 하고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얘는 적색등은. 그리고 황색등에 대해서는 전멸을 합니다. 분당 60에서 90배 정도 겠다. 이건 보통 항색등은 저기 많이 쓰죠. 공항 쪽에 차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쓰고요. 그리고 중강도 장애등은 적색등인데 보통 전멸 횟수가 20회에서 60회 사이로 전멸하는 거. 그럼 보통 건축물에 붉은 등, 적색등 있는데 깜빡거리는 거, 이것이 중강도 장애등입니다. 그리고 고강도 장애등, 백색 성광 빛을 팍팍 발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들은 거의 다 이 고강도 장애등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은.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고층이 된 건물들도 많이 지금 이 고강도 장애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것 때문에 고강도 장애등은 보통 이겁니다. 도시는 이 조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밝기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고강도 장애등은 633페이지 보시면 칸델라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그 강도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겁니다. 주변의 배경 밝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는 우리가 보통 2000 칸델라부터 시작해서 20만 칸델라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히 이겁니다.
자, 주변에 촌에 가서 주변에 조명이 없는 데서 자, 불을 켜놓는 거하고 도시와 같이 한한 데서 불을 켜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는 2000에서 20만 사이까지 배경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5절 조명 설비를 보시면 이 조명 설비, 조명 설비가 시험에 사실 많이 나왔었죠. 조명 설비가. 이 조명은 지금 현재 조명의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 조명의 단위, 강속 해가 나오죠. 그래서 강속은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강속이라고 하고 단위는 루멘을 씁니다. 그리고 조도가 사실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로서 보통 조명학적 의미에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조명 설계할 때는 조도 기준이죠. 그래서 얼마의 조도로 해서 설계할 것인가? 그럼 밝기가 틀려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정밀한 내가 작업을 한다, 제도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밝아야 돼요. 특히 수술실 이런 데 밝죠. 아이고, 어두워가지고 잘못 쟀네. 다시 꼬매고 이럴 수 없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안에다 가위 넣어놓고 이런 사건도 생기죠. 밝은데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 조도가 틀려야 되거든. 그래서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인데, 근데 이 조도는 보통 거리 역자성 법칙이 성립됩니다. 조도는 강도, 빛의 색인 강도의 거리 자성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강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강원에 가까이 갈수록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할 때 책상 위의 조도하고 책상 아래의 조도가 다른 것이 거리 역자성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조도는 어두워지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조도는 밝아집니다. 그리고 강도가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로서 칸델라를 씁니다. 그래서 항공장애 등은 단위가 칸델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빛의 색이고, 희도는 물체 표면의 밝기입니다. 그럼 희도가 높으면 눈부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눈이 부시다. 그러면 희도가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안 생긴 희도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등에서 백열등하고 형광등이 있을 때, 옛날 바라봤을 때 백열등이 더 눈이 부시죠. 그러면 희도가 높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강원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빛을 발하는 물체가 강원인데, 강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백열등은 좀 역적이 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좀 역적이 되고 있죠.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가 않죠. 효율이란 것은 사실 이거잖아요. 효율이라는 것은 루멘 퍼 와트 아닙니까? 1와트의 전력 가지고 얼마의 강속을 발하느냐, 이것이 루멘이거든요. 자, 그래서 효율이거든요. 루멘 퍼 와트가 되기 때문에 1와트의 전력 가지고 강속을 많이 발할수록 효율이 좋은 것이고, 근데 백열등은 그 효율이 떨어지는 등입니다. 그래서 95% 열로 발산하다 보니까 효율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백열등은 보통 연색성은 어느 정도 좋고요. 점등 빠르죠. 옛날 형광등이 점등이 느렸었잖아요. 그리고 희도가 높죠. 바라보면 눈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열을 많이 발산하는 게 특징. 그래서 효율이 나쁘죠. 형광등은 백열등은 효율이 나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등이 바로 형광등이죠.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형광등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형광등은 우리가 수명도 길어지고, 보통 백열등이 수명이 너무 짧아요. 보통 1000에서 1500시간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사실 백열등은 세부적으로 하면요, 백열등이 세부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필라멘트 전구, 이 필라멘트 전구가 보통 우리 일반 전구라 보시면 돼. 텅스텐으로 한 필라멘트 만드는 필라멘트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 전구 있고, 할로겐 전구가 있고, 적외선 전구가 있습니다. 적외선 전구. 이것이 다 백열등 종류입니다.
그러면 필라멘트 전구가 수명이 너무 짧아요. 필라멘트 전구는 수명이 짧고 얘가 수명이 너무 제일 짧거든.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사용시간이 1000에서 1500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등 사다가 끼우면 어떨 때는 금방 팍 가가지고 여러 개 흔들어 봤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간벽이 거기 아로곤 가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열이 생기면 그것이 나중에 텅스텐 기화되면서 간벽이 끊어져요. 그 끊어지는 현상을 흑화 현상이라 하거든. 흑화 현상이 생기니까 강속이 저하를 가져오거든. 오래될수록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할로겐 램프입니다. 할로겐 램프는 할로겐 원소를 봉입을 해서 보통 옥소전구라고도 칭합니다. 얘가 옥소전구라고 칭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딘가 하면 백화점에 가서 보석을 비추는 거든, 그것이 바로 할로겐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겐 램프는 필라멘트 전구의 수명도 넓게 주고 흑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연색성을 좋게 해서 빛을 잘 바르게 하는 할로겐 램프입니다. 그래서 수명은 대략 2000에서 3000시간 정도 늘려준 것이 할로겐 램프가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 전구는 찜질방 갔을 때, 찜질방에 보시면 빨간 등 켜나게 돼 주무시면 땀이 나와요. 덥지도 않은데 그것이 바로 적외선 전구입니다. 적외선이 열선을 발사시키는 거죠. 열선, 적외선. 이 열선을 발사해서 땀을 내게 하는 거. 보통 강선에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파장의 강선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외선, 가시강선, 적외선 이렇게 보통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외선이 여러분들 보통 여성분들이 싫어하잖아요. 기미 주근깨 생긴다고. 그래서 세포 노화를 가져온다고 자외선을 싫어하는데 꼭 자외선만이 그 기능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악선이라 해서 이 살균 역할도 해죠. 이 살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빨래 넣을 때 속옷이나 이런 수건, 행주나 이런 것은 자외선을 쬐서 살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나요. 미생물이 번식을 안 해서 살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문 열고 태양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창문을 닫아버리면 유리가 보통 자외선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안에 철성분, 조성성분이 철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투과 유리가 저런 병원의 일광욕실 이런 데는 자외선 투과 유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틀려요. 일반 유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자외선 관련된 것 보통은 발사를 안 해줘.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외선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저런 게 자외선이 많이 나와요. 수원등 같은 거.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저걸 많이 걸으면 수원등 밑에서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원등, 저압살균등이 쓰는데 수원등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식기소독기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 등이 있죠. 그게 저압수원등입니다. 그게 살균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형광등은 근데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얘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효율이 틀려집니다. 그럼 보통 25도씨 전후에서 가장 빛을 잘 발합니다. 형광등은.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강속 저하를 가져와서 우리가 잘 점등이 곤란하다라고 하는데 0도씨야 되면 켜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어두워집니다. 강속 저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등은 수명 길어요. 수원등은 그래서 수명 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수원등은 수명이 길다. 근데 수원등은 연색성도 나쁘고요. 효율도 조금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희도도 높고. 근데 수원등은 점등이 늦어요. 그래서 한번 껐다가 다시 켜는데 오래 걸립니다. 수원등. 그래서 수원등은 저압 수원등이 있고 고압 있고 초고압 수원등이 있는데 저압 수원등이 보통 살균용으로 사용되고 그러면 이제 도로 같은데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압 수원등입니다. 광장 같은데. 그리고 초고압 수원등은 정밀 기계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경에 보면 이런 광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밀기계 쪽에 들어가는 게 거의 초고압수원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영화 촬영할 때 막 들고 따라다녔던 거, 옛날에 그런 것들이 초고압수원등입니다. 옛날에 영화 촬영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 어렸을 때, 제가 20대 강의할 때, 그때 한 분이 자기가 영화 들고 따라다녔다. 그때 초고압수원등. 그리고 이 나트륨등은 여러분들 옛날 비상등 같은 게 나트륨등이라고 보시면, 안개등이 나트륨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은 효율은 좋아요. 효율은 좋은데 적은 전력 가지고 많은 강속을 발하기 때문에 효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유지비 이런 게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터널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쓴 것이 노란 항색빛을 띠는 거죠. 이것이 나트륨등입니다. 근데 이 나트륨등은 근데 연색성이 나쁩니다. 그럼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옷 색깔이 달라지죠. 색깔 판별 능력을 연색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태양빛 아래에서 본 색깔을 그대로 우리가 인공 조명에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별하는 게 영색성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등 이런 것은 연색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보통 강색을 가진다. 저 빛이 색깔이 어느 정도 무슨 색깔을 띠더라, 이렇게 느끼면 이건 연색성이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색 톤이다 또는 푸른빛이다 이렇게 띠면 연색성이 나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탈 할라이드 등이 나옵니다. 메탈 할라이드 등은 고압수은 등의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고압수은 등의 연색성과 효율을 개선해 준 등이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 등은 수은 등의 효율도 좋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연색성도 좋게 만들어준 것이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야간에 조명을 켜죠. 그것이 바로 메탈 할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연색성이 있어야죠. 야구하는데 공이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조명탑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안 보이죠. 보통 뜨면 보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연색성도 좋고 효율 좋은 게 이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 순서는 한번 기억을 해 놓읍시다. 효율 순서. 효율 순서는 일반 요 5가지 등 중에서는 나트륨 등이 좋아요. 나트륨 등이 좋고, 그 다음에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할라이드. 그래서 그 다음에 형광등. 효율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수원등. 그리고 백일등의 효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법으로 금했죠. 백일등 사용하지 말라고 법으로 경했습니다. 효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효율이. 그래서 간단히 기억해 놓으시고, 자, 조명 방식에서 조명기구 배치에 따라서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정방 국부 변경 조명. 자, 그러면 쉽게 일반적으로 학교 교실이나 이렇게 등을 쭉 켜준 게 전반 조명이죠. 우리 거실이나 이런 부분에 침실조명 전반 조명이고, 국부 조명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우리 아파트로 치면 이거죠.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켠다. 이런 것들이 국부 조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좋은 조명이란 것은 전반 조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국부 조명을 병용하는 형태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공부할 때는 이런 형태의 강원이 좋습니다. 상단 위쪽에서 이렇게 책상을 반사해서 빛이 나가도록, 실제 눈에 입사하는 강속이 많아지면 눈부심을 형상이 생기죠. 눈이 필요해져요. 그러면 시력이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기구 배치에 따라서 직접 조명, 우리가 전반 확산 조명, 반간접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배강에 의해서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강에 의해서 분류할 때. 그러면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시면
배광 비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조명부터 보시면 자, 직접 조명이 있을 거고 직접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직접 조명이 있을 거고요. 반직접 조명 그리고 전반 확산 조명 전반 확산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반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접 조명 그러면 배광 비율 하향 강속 비율과 상향 강속 비율을 비교해 주시면 직접 조명이 하향 강속 비율과 그래서 상향 강속 비율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조명은 밑으로 비춰야 되니까 하향 강속 90에서 100%를 밑으로 비추는 게 직접 조명입니다. 그럼 위로는 0에서 10% 사이만 반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반직접은 이것이 조금 줄어져. 하향 비율 60에서 90%고 상향 비율이 10에서 40% 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전반 확산은 40에서 60 사이 50% 전후되겠죠. 이것이 전반 확산 조명이고 반간접 조명 위로 가는 하향 비율이 그만큼 떨어져야죠. 자, 10에서 40%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상향 비율이 60에서 90% 비율이 되는 거죠. 근데 간접 조명은 0에서 10%만 하향이 되고 90에서 100% 정도 상향되는 거. 그러면 간접 조명이라는 것은 빛을 천장으로 반사해 가지고 조명하는 걸 간접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간접 조명 가지고 이 관리 실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간접 조명 가지고. 그러면 보통 직접 조명은 보통 명시 조명을 할 때 씁니다. 직접 조명, 눈으로 시 작업하는 명시 조명. 정밀한 작업할 때 쓰는 게 명시 조명이고, 자, 간접 조명. 간접 조명은 이 분위기 조명에 사용하는 겁니다. 분위기 조명에 이 간접 조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의 특징이 이겁니다. 보통 고조도를 얻을 때는 직접 조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접은 고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조도는 저조도인데 조도 분포가 천장으로 반사해 가지고 빛을 하기 때문에 조도 분포가 균일해요. 간접 조명은 조도 분포가 균일하고요. 그리고 이 음영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천장에 반사하다 보니까 직접 조명은 음영 그림자가 발생하지만 간접 조명의 경우는 이 그림자 음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간접은 우리가 직접 조명을 보지 않기 때문에,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부심, 현이 현상이 없습니다. 직접 조명은 현이 눈부심이 발생이 되겠지만 없다는 점을 보시고, 그리고 간접 조명이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근데 간접 조명을 하면 이 천장에 색깔을 밝은 색으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천장 이 색을.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 하면 빛이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을 할 때 천장 표면의 색깔은 밝은 색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예를 들어서 천장이나 이런 건축 부재와 일치화시켜서 조명을 하는 것을 건축화 조명입니다. 최첨단 현대적인 감각을 느끼는 이 조명이 건축화 조명이죠. 그런데 이 건축화 조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운라이트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조명의 형태가 다운라이트인데, 보통 다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뭐 2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에 이렇게 반응구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여기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거,
3파전 형광 램프를 끼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명을 여기에 반응구 설치해 가는 것이 일반 다운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피놀라이트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 설치해서 피놀라이트도 다운라이트 중에 하는데, 작은 구멍이 설치해서 조명이 한쪽만 탁 국부 포인트로 비추는 형태가 피놀라이트고요. 그다음에 코브라이트는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 조명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천장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천정을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청단을 구성반자 형태로 해가지고 층을 둬가지고 여기에다가 조명을 여기 하는 걸, 조명을 여기 쌓아가지고 이렇게 반사시켜서 이렇게 조명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벽의 상부의 조명 설치 천장으로 비추는 형태, 이런 것이 딱 코브라이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코니스 라이트하고 밸런스 라이트는 벽면 조명입니다. 그럼 코니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코니스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벽면 조명을 하는데, 이 조명을 설치해서 여기에다 가림판을 설치해 놨어요. 가림판을 설치해서 우리가 조명은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비춰서 이 벽면을 비추는 형태의 조명,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추는 형태가 코니스 라이트입니다. 그럼 밸런스 라이트는 중앙에 설치해서 가림판 설치해가 위로도 비추고 아래로도 비추는 거예요.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밸런스 라이트. 보통 3, 4 밸런스하고 코니스 라이트는 벽면 조명인데, 벽면 조명인데 가림판을 활용해서 강의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한 곳으로 고정시킨 것은 코니스입니다. 근데 밸런스는 상하로 강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밸런스 라이트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638페이지 조명의 조건이 나옵니다. 자, 조명은 좋은 조명이라는 것은 적당한 조도를 갖춰야 돼요. 고조도라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고조도가 되면 눈이 빨리 필요해요. 눈이 굉장히 빨리 필요합니다. 적정 조도로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휴대폰, 지금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걸 너무 보잖아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시력이 팍팍 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엔. 특히 조명, 이 휴대폰 조명이 블루라이트예요. 이 블루라이트는 일정 이상 장시간 보면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시세포를 갖다가. 그래서 30분 이상 보면 안 좋죠. 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강의 균일도와 방향을 나타내야 되겠고,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조명은. 그리고 알맞은 강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깃집의 강색하고 어물전의 강색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고깃집에 조명을 붉은색 톤을, 적색 톤을 안 쓰고 푸른빛이나 일반 등 쓰면 고기가 썩어 보입니다. 붉은 톤을 쓰는 것이 싱싱해 보이라 고기가 육질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마트에서 고기 사는데 그 마트의 조명이 좀 이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인사하는데 고기 색깔이 왜 이래요? 그 끊을 때는 좋았는데 꺼내 보니까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조명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이고 심리적 효과를 전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 설계 순서가 3번 기출되었습니다. 조명 설계 순서가 3번 기출됐습니다. 5회 때 나왔고요. 그리고 8회 때 기출됐어요. 그리고 17회 때. 다 냈는지 한 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명 설계 순서는 제일 먼저 소요 조도를 정해야 돼요. 얼마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0룩스로 할 것인지 200자 룩스로 할 것인지 이 조도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실에 맞는 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욕실의 조도를 엄청 높게 했다, 수술실만큼 조도를 했다, 정밀을 하고요. 그러면 고문이에요. 그래서 적정 조도를 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강원을 선택해요. 전등의 종류.
그러면 자, 백일등으로 갈 것인지 이거 형광도로 갈 것인지 요새 자 좋은 LED 수명기 LED로 갈 것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D가 사실 저항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소비량이 팍 주는 거죠.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강원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방식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기구 선정하고 이래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17회 때 나왔기 때문에 18회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19회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강속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보시면 강속 계산. 계산 문제 연습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속 계산에서 자 보도록 합니다. 강속 계산. 그러면 강은의 개수는 16회 때 나왔죠. 제가 연습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 저것을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조도를 구하는 식.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예요. 조도. 자, 그러면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인데, 그러면 강속하고는 자, 비례관계의 성립이 될 수밖에 없죠. 조도는. 그래서 강속. 그럼 빛을 발하는 등이 있을 때 강속이 있을 겁니까? 이 강속에다가. 그러면 강속 곱하기 조명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의 개수를 곱해 주시고 등이 하나 있는가 하고 10개 있는가, 10개 있으면 더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비례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강속을 많이 바른 거 쉽게 예를 들어서 옛날 기준으로 보면 뭐 예를 100W짜리 있고 200W짜리 있고 그럼 틀리잖아요. 옛날 5촉짜리, 5W짜리 안 밝았죠? 광속 많이 바르는 건 비례관계죠. 그리고 감각 보상률 이 보상률 곱해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입니다. 이 면적이 넓어지면 자 예를 들어서 등이 하나인데 5제곱미터 조명하는 거하고 50제곱미터 조명하면 틀리죠. 면적이 넓어지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등을 하나를 가지고 한 곳에 딱 비추면 밝지만 넓어지면 되죠. 그래서 면적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조명열이 좋으냐 나빠냐에 따라서 좋아지다 나빠지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조명열. 그래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거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이것이 조도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 식을. 자, 그래서 분모에 뭐가 오더라? 면적하고 조명률 두 가지입니다. 면적과 조명률만 분자해서 곱으로 해서 나눠주고 나머지 요소가 다 분자해서 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도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조도는 강속이 많을수록 밝아지죠. 그리고 개수가 하나야 10개 있는 거 차이 있을 거면 감각 보상률이하고 비례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감각 보상률은 사실 먼지나 흑화 현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조명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깨끗이 닦아주고 그러면 좋아지죠. 그래서 감각 보상률 비례 관계고 면적과 조명률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조도하고. 그래서 분모에 오는 거예요. 면적이 넓어지면 어두워지죠. 조명률이 나빠지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반비례. 그래서 면적과 조명률이 분모에 온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41페이지 전기설비의 도시기호는 올해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2번 나왔는데 현재 주공할 때 딱 1번 나왔고 지금 1번 나왔으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기호를 잠시 받은 올해는 당분간 도시기호는 전기설비 도시기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간은. 그래서 전혀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과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모르는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꼭 좀 약한 취약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몇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요. 알만한 데는 빨리빨리 넘기시고 이렇게 해서 자주 반복해서 기본 학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에는 문제풀이반에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닦은 학습 과정을 실제적인 문제로 풀어보는 걸로 연습을 하고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